네, 세 번째 임원퇴직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여나 배당은 매년 지급받는 소득인데 퇴직금은 언제 받는 소득이죠? 은퇴할 때 받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 한창 경영하는 단계의 대표님이 계실 테고 은퇴 시점이 요새는 뭐 대표님 여쭤보면 말씀은 뭐 70대면 은퇴해야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70세가 되면 요새는 너무너무 건강하시잖아요. 70세도. 그래서 은퇴를 못할 수 있어요. 이 퇴직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은퇴할 때 받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실무를 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진짜 은퇴하시기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걸 잘 인식을 하고 계셨다가 그걸 한번 반드시 써먹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퇴직금 아까 제가 우리 소득책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소득이 되시면 대표님들은 무조건 반을 국가에 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을 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물론 이제 세부담이 적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득 위험, 무슨 특허권 플랜이라든가 증여이익 수학 등등이 여러 가지 자본을 하려는 그런 거 있지만, 전통적인 소득 중에서는요, 임원퇴직금 말고는 없습니다. 임원퇴직금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세 부담의 절대 강자라고 붙였는데,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12년 이후 입사한 분에 대한 실제 퇴직금 한번 봐보세요. 12년에 입사하셔가지고 32년에 퇴직하는 거, 한 20년 더 근무하는 걸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는 12년부터 19년은 3배 주는 거로 되어 있고 20년 이후는 2배 지급하는 형태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필요한 데이터가요. 미래 예상 시점, 요때 32년 직전 3년 총 급여가 필요하고요. 그 이제 한도 계산이 19년 요때 이제 한도 계산은 12에서 19는 19, 18, 17 요거 기준으로 한도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때는 1억 정도였고 지금 회사가 좀 커서 한 3억 정도 볼륨으로 연봉을 받으신다고 하면 21년을 근무하시면 이번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정관상 좋게 10억이고요. 한도도 이건 10억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도대로 지급한다는 형태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한도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규정이어서 퇴직금 정관상 좋게 10억이고 한도도 10억이어서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다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로로 과세되는 거 없이. 자, 그러면 10억 받았죠. 배당을 10억 받으면 세금 얼마 내요? 연봉을 10억 받으면 세금 얼마 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반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퇴직금 10억이면 얼마 정도 낼 것 같으세요? 자, 10억 기준으로 이렇게 연분연성법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그리고 수기로 계산 안 하잖아요. 도전이 계산하든가, 엑셀이 다 합니다. 그래서, 결정세기 주민세 포함해가지고 1억 9천 정도를 냅니다. 그러면 실효세율 19%고요.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아직 안 냈죠? 그거나 배당 받으면 건보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거 감안하면 10억일 때 10% 초반이에요. 이런 매력적인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합법적인. 그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대한민국 누진세 구조화에서요, 10억일 때 11%? 이런 소득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세부 부담이 적은 매력적인 소득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은퇴 시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규정 주의하실, 그러니까 사실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관련돼가지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3법상 효력이 있는 유형으로 관리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규정 내용은 별것도 없어요. 예전에 이제 몇 배로 줄 거냐 이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는데 지금은 다 3배, 2배로 딱 고정입니다. 의사결정 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지급 받았는데 3법상 무효여가지고 다 송금부상에 상해처분 당하면 다 뺏기잖아요. 그죠?
그건 그때 노후자금이 아니라 진짜 잘못하면 그 금액 크면 화병 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부담이 이제 매력적인 소득이라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관련된 내용 쭉 볼게요. 네, 이번에 봄이 법적 성격, 항상 법적 성격 볼 겁니다. 그런 세법의 근거 보고. 그 다음에 규정 정비하고, 그다음에 규정 정비 후에 이제 집행과 관련된 몇 가지 그런 사례들 같이 쭉 보겠습니다. 일단 임원퇴직금이니까요. 임원 보수도 같이 걸리는 겁니다. 세법에서 임원에 보면은 시행령 40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 1번이 이제 보면 회장, 사장, 이사장 등등 이사회 구성원. 여기서 이사회 구성원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그 세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기한 사람, 등기하지 않았지만 등기한 사람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실질 판단주의입니다. 형식에 불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거죠. 등기임원.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직무를 하는 자는 임원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단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나도 임원퇴직금을 세배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법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관리하는 게 실무적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부장인데요. 부장인데 대표님이 어디 이제 강의를 듣고 오더니 이사가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이사의 구성이 안 돼서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매번 주청하기도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사를 한 명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관리부장이 좀 성실하고 막 저랑도 대표랑 코드도 맞고 그래서 야, 김 부장, 네가 우리 회사 저기 임원 한번 해라. 그러니까 김 부장이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인감 떼가지고 뭐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등기를 딱 올렸네. 그리고 부장이 한 7년, 8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겠대요. 고생했다고 이제 퇴직금을, 부장이니까 직원 퇴직금 계산해 줬는데, 부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사장님 왜 이러세요? 회사 임원 퇴직금 규정 5배로 돼 있는데, 저 왜 5배 안 주냐고. 줘야지. 네? 줘야 되나요? 세법은 실질 판단인데. 직경은? 응? 근데 세법은 이 잘못된 거죠. 등기 형식이 잘못된 거죠. 실질은 부장이니까. 이게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법상은 임원 아니에요. 형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상법상 임원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 그쪽 사장님 저는 사장님 등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등기가 잘못된 거죠. 진실한 건 제가 부장이니까 그냥 직원 퇴직금 받고 그냥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괜찮은데 얘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소송합시다. 가면 이제 상법상 임원이 이제 그 판결의 여부를 가르는 거죠. 그리고 판례. 그래서 이제 실질은 명목상, 그러니까 실제로 임원이 아닌 등기한 그런 명목상 이사일지라도 이렇게 등기를 일단 올리게 되면 뭐 기관으로서 뭐 사회적 실체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상법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판결이 나요. 세법상은 임원이 아닐지라도 이런 상법상 임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형식과 실질은 같은 게 좋은데 뭐 세상 일이 또 실무를 하시다 보면 형식과 실질이 같지 않은 경우도 이제 꽤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급여만 해도 실제 우리 급여대장의 이름은 A인데 뭐 돈 급여 송금은 B 계좌로 뭐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신불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도 뭐 원래 주인은 A인데 뭐 B라는 사람도 돼 있고 뭐 비자금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또 뭐 B 통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실질은 임원이 아닌데 형식이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상법 등기를 하게 되면 임원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관리자분들 계시면 대표가 저기 임원하자고 그러면 얼른 인감 떼서 갖다 주시고 나중에 퇴직금 3배로 청구하세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분쟁 생기면 나중에 스트레스잖아요. 왜냐하면 대표님 이게 내가 직원 퇴직금이나 임원 퇴직금이나 금액이 억대가 막 몇 억이 차이가 나요. 그 상대방에서 목숨 걸고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막 마침 또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데 뭐 개인적인 경제적인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퇴직금을 보고 퇴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관리가 그런 어떤 리스크가 안 생기게끔 미래에 생길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지금 설계하거나 이럴 때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런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 그런 이유에서 공부하는 거지. 회사가 커져가지고 상여금 집행일 때 규정 없으면 다 부인되니까 규정 정비 작업 필요한 거고. 그죠? 상품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절차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알고 그걸 정비 제대로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퇴직금은 이거 진짜 세무상 부인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10억 지급한 거로 가정해서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홍보 부자님 상여가 되면 10억 수홍보 부자에 법인세 22% 토해내야 되잖아요. 신고불성 10% 붙죠. 한 4년 뒤에 조사 나오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 거의 40% 붙죠. 상여로 가죠. 소득세 보셨잖아요. 50 기존 연봉이 합쳐지잖아요. 그럼 거의 50% 소득세 내야 돼요. 그죠? 그에 또 미납 신고불성 10% 납부지연 40%다 뺏겨요 거의. 다 뺏깁니다. 회사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은 사실은 막 몇 억만 부과돼도 휘청휘청 하잖아요. 유동성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퇴직금 법적 성격. 자, 상법은 이렇게 돼 있어. 구분 따로 안 돼 있습니다. 보수 안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세법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44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정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에 정할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고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 이렇게 돼 있죠. 회사에 정관에 임원 퇴직금을 몇 배로 주겠다라고 따로 규정이 돼 있지 않아도 퇴직금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정관에 정하면 지급해야 되는 강행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거고요. 정하지 않으면 선택사항일 수 있죠. 줄 수 있다의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수 있다 여부를 계약서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하게 되죠. 네. 대부분 회사가 일본에 걸립니다, 지금. 웬만한 회사들 임원퇴직금 규정 정비 안 돼 있는 곳 거의 없어요. 조금 이익만 나는 회사라고 보면 다 규정 정비가 돼 있습니다. 네, 세법 규정 한번 보시면 되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범위적인 얘기였어요. 임원퇴직금 소급 요건 한도. 자, 이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소급으로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정관 요건, 퇴직 사유 요건, 지급 요건. 정관 요건은 뭐 정관 정하면 퇴직금 규정하면 되고 아까 상법 절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상법상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끔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 사유일 때 지급해야 됩니다. 정말 은퇴할 때 외에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급 요건 중에요.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이어야 됩니다. 이게 미래 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지거든요. 정관상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정관 정하면요. 연봉이 좀 되시는 분들은 몇십 년 근무하시잖아요. 아까 보시면 연봉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도 거의 뭐 20년 했는데 10억 나오잖아요. 최소 10억 이상 나와요. 그죠? 네. 근데 대표님이 퇴직할 때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그죠? 네. 가장 쉽게 이제 10억을 줘야 되는데 회사에 있는 돈 다 털어봤더니 5억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5억 먼저 주고 나머지 5억은 2억 5천씩 2년간 분할 지급.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안 되죠. 네. 일시금 요건이 뭡니다. 일시금으로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뭐 분할 지급, 포기, 뭐 부동산으로 지급, 뭐 가지금으로 산게 뭐 등등 네.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네, 이 요건이 있다는 거. 실제로 지급하니까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퇴직금의 지급은. 네, 그런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 우리가 이제 규정을 정비했으면 이 요건이 지켜지도록 뭐 연금을 드시든 뭐 적금을 드시든 뭐 뭔가 분명한 재원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돼 있어서 이제 퇴직할 때 근데 돈이 없었다고 하면 이때 포기할 때 어쨌든 돈이 없으면 못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때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일단 몇 가지 사례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현실적인 퇴직 사유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거 4가지 정도 요거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은퇴하실 때 말고요. 지금 경영하시는 기간 중에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 구입할 때 종합할 수 있고요.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요. 저 3개월 치료가요. 본인, 배우자, 기본보호자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파도 대표님 퇴직금 중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모님이 병 걸렸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양가족,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큰 병, 뭐 암 진단 받고 그래도 대표님 퇴직금을 중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나면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종로구에는 천재지변 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네. 네. 지난번 찾아봤을 때 3개월 이상 질병 네. 저거뿐만이 아니라 병원비도 일정 금액 이상 써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더라고요. 아, 그건 이제 근태법. 네. 근태법은 그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의료비 지출 요건이 있어요. 근태법.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법인세 보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질문하신 거 이제 사례 보면 임원이 연금으로 가입된 임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퇴직연금에 들어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은 근태법 근로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원이 선택해가지고 임원도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태법 지켜야 돼요. 그런 임원이라고 그러면 의료비 지출 요건도 지켜야 됩니다. 대표이사는 경우 이상? 대표이사라도 본인이 연금 가입돼 있으면. 네. 그래서 그게 요새 현재 실제 이제 그거 연금 들어간 대표 요거만 고려해가지고 법인세법만 고려해가지고 했는데 연금 들어가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 의료비 지출 요건 예배해가지고 가지금 처분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원래 대표는 연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본 일시금 요건 그런 걸 지키려고 그러면 또 연금 들어가는 게 매년 비용으로 털기도 하고 뭐 좋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런 요건까지 이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역시 모르고 그런 거죠. 요거만 법인세법 때는 입원이니까 요거만 지키면 될 줄 알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다. 법인세법 그러니까 연금 들어가지 않는 대표님이면요 3개월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3개월 진단서. 천재지변 됩니다. 지금 강릉 재난지역 선포했죠? 재난지역 선포 안 했나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단수 조치 된 거 확인되면 대표님 퇴직금 중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포항 지진 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뭐 산불 났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나고 지진 난 걸 이제 우리가 그런 피해에 이제 구청에다 뭐 이렇게 피해 뭐 이런 접수를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저 상담했던 거기 포항에 오징어 가공하는 회사인데 포항에 불났잖아요.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안에 있던 오징어도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해 사실 확인서는 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천재지변은 흔히 있는 사유는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되는 것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조그만 글씨 대표님 혹시 보이시나요? 사모님. 사모님은 이 카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카드죠. 일단 임원이니까 이제 사모님을 뭐 감사든
비상근 임원진 등기를 하시면 등기하면 이제 달라지는 효과가 이제 뭐가 있냐면 간혹 사모님 그냥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등기를 올리면요. 등기를 올리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무가 됩니다. 뭐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직원일 때 200 있다 보면 임원이 되면 뭐 300이나 400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몇 년 근무하다가 뭐 비상근으로 물러나셨다가 뭐 복귀하셔도 되고, 네, 그렇죠. 대체할 만한 임원이 없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물러나고 퇴직금 받아가고 이거는 원칙은 좀 리스크가 있겠죠. 원칙을 따지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경우라 그러면. 대표님이 비상근으로 물러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 크루즈 여행 한 몇 달짜리 하나 갔다 오시고, 갔다 와서 뭐 치킨집 하나 차려가지고 한 1년 하고 망해먹고, 요 정도 그리면 그래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컨설팅 하는 분이 와가지고, 대표님 퇴직 처리하시고요. 2달 뒤에 다시 복귀하는 걸로 해서 퇴직금 정산해 가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예, 말 돼요, 안 돼요? 그런 제안 하면 받으실 거예요? 그래요? 라고 하실 거예요? 종로구 기업 수준이 그밖에 안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퇴직금 지급받기 위한 진짜 가장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 국세청이 인정해 줄까요? 네, 안 됩니다. 가직금 처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근데 대표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제분이 뭐, 가업승계를 위해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고, 당신이 비상근으로 부르라고 자제분이 대표이사 하고 이런 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상근으로 하실 때는 어떤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뀌니까 조정 결의가 필요한 거고요. 변경 등기도 하셔야 됩니다. 법인 등기는 변경 등기 하시고, 지위가 바뀌었으니까 연봉 결의도 다시 해야 되죠. 연봉 결정 다시 하고, 연봉 계획서 다시 쓰고, 이런 의사결정, 실무적인 단도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퇴직금만 처리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이걸 한번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퇴직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늘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고 하면 그냥 놓치거든요. 제 기장업 때 실제 사례가 이제 요건이거든요. 대표님이랑 이제 회사 테이블에서 이제 업무적인 이제 상담하고, 그 담배 피는 몇 안 되는 그 인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내용 이제 끝나고 이제 둘이 회사 그 베란다 가가지고 이제 둘이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그 응급실 가고 난리가 났대요. 이렇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갑자기 온몸에 피부 발진이 와가지고요. 응급실 가고 막 난리가 났대요. 막 열도 있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제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걸 몰랐으면, 아이고, 마음이 아프셨네요. 빨리 완치하시기 빌게요. 이러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바로 진단서 뛰라고.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10억 얼마 처리합니다. 근데 지금 일시금 요건 돈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좀 미루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쯤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이니까 질병 코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의료법상 분류되는 질병 코드에서 3개월 이상 치료 요한다는 진단서 있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 요건 너무 아까 보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정산하고로 합의하고 실제로 주지 않으면 소급 요건 위배가 되는 거고요. 분할 지급도 안 됩니다. 보험계약으로 주는 것도 다 되는 거로 지금은 해석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이런 장점이 있죠. 연금연수 아까 보셨잖아요. 세부담이 정말 낮아요. 사회보험도 안 내고 분류과세로 종결되고. 주식가치 평가는 생략할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한도하고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혼돈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퇴직금의 지급은 법인이 지급을 하고요.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수령은 개인이 받죠. 퇴직은 임원이 받고요.
관련된 법은 소득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거는 정관에서 정한 대로입니다. 시행령 44조 3. 98년도에 개정되고 나서요. 글자 이렇게 문구만 조금 바뀌었지 주 내용은 바뀐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배 넘는 게 주는 거는 뭐 근로로 과세되고 20년 이후는 또 2배 넘는 거는 근로로 과세되고 막 3배, 2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죠? 그거는 법인세법 얘기가 아니고요. 소득세법 22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기업들이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은 다 송금이고 하니까 막 주총해가지고 막 10배, 15배, 뭐 많게는 30배 가지고 몇 백원씩 퇴직금 처리를 하네? 아, 이거 안 되겠네? 제재를 해야 되겠어요. 제재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법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정관에 정한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되 뭐 3배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그렇게 못 바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법에서 터치 불가한 영역이 어디요? 상법의 영역. 못 바꿔요. 정관이죠, 정관.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을 바꾼 거예요. 야, 니네가 30배 퇴직금 정관에서 줬니? 이 3배까지만 퇴직금 인정하고 나머지 3배 넘는 거는 27배 근로로 과세할 거야. 20년 있고 2배까지만 퇴직금 인정하고 2배 넘는 거는 28배 근로로 과세할 거야. 근로로 과세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반내란 얘기예요. 반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정이 있고 나니까 정관 주총 열어가지고 다 뭘로 해요? 우리 3배, 2배 줄게요. 라고 다 주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뭐 30배, 8배 이런 거 없어. 다 사라졌죠. 저게 신의 한 수죠. 네.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을 5배로 퇴직금 준다라고 정관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정관에 정한 대로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저것 때문에. 지금 5배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주면 여태껏 이제 3배까지만 퇴직금 인정받고 2배는 근로소득세 내면 되는 거예요. 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급과 수령에 관련 법령이 틀리고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소득세법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배, 2배 하는 얘기는 소득세법 22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년에 제재를 했거든요. 3배까지만 인정할 거야 라고 했는데 20년에 또 한 번 개정이 돼요. 좀 복잡해졌어요. 3배 그냥 하지 뭘 또 2배 해가지고 저보다 더 낮추지는 않겠죠. 이때 대표님 많이 기획재정부에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기업들이 막 이걸 막 조정해가지고 막 몇십 배씩 이렇게 지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비상장 임원은 분명히 근로자랑은 좀 달라. 한 배보다 높아야 되고 뭐 무한 책임지고 뭐 회사 어려워지면 뭐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되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그래 3배까지만 인정해 줄게 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냥 가지 또 20년도에 2배까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2에서 19년도 근속기간은 3배 인정이 되고요. 퇴직금으로 20년 이후 거는 2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정관에 5배로 다 준다. 전 근무기간 우리 5배로 주겠다. 라는 정관이 있다고 하면 이때 이전 거는 12년 이전 거는 다 5배 인정받고요. 12년에서 19년도까지는 3배만 퇴직금이고 2배는 근로로 과세가 되고요. 20년 이후 근무기간은 2배는 퇴직금, 나머지는 근로소득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다 요 파란 덩어리만 생기게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3배 주고 이때는 2배 주고 이런 정관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5배로 다 준다라고 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안 정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제 이게 한도 계산하실 때 좀 특이한 게요. 이때 이후 2배 인정되는 거는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 기준을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하거든요. 3배, 2배 한도 계산할 때. 이때 거는요. 19, 18, 17 요 평균 급여로 한도 계산하게 돼 있어요. 주는 거는 정관에 정한 대로예요. 이거 다 무시하고요. 회사가 정관에다가 퇴직 직전 1년 총 급여를 기준으로 12년에서 19는 3배 주고 20년 이후는 2배 준다 라고 규정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주는 거는 정관에 정한 대로예요.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주겠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도는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회사가 정한 연봉이, 대표님 연봉이 계속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도 똑같겠죠. 평균을 뭐 자르든, 직전 3년 평균을 자르든, 뭐 직전 1개월 평균을 자르든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연봉은 낮은 상태였고, 이때 연봉은 높은 상태였는데, 예? 회사가 퇴직금 주는 거는 이때 급여 기준으로 다 준다라고 정했다고 하면, 여기는 한도초가 안 나올 수 있지만, 평균 급여 같으니까, 이때는 주는 거는 저 높은 급여 기준으로 주는데, 한도 계산은 낮은 급여로 계산하니까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배수는 3배, 2배를 했더라도. 그죠? 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설계하실 때 그거만 엑셀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돼요. 그거만.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노란 소득, 근로로 과세된 덩어리가 아예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득세법 22조에 정하고 있는 저 한도 조항 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준다라고 해버리면 돼요. 그게, 아이고, 이게 안 나오고 한참 뒤에 나오고, 이따 볼게요. 이거 이제 진행 스토리입니다. 좀 이렇게 했고, 이때 제재를 했고, 연봉제는 중간선 이때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2배 한도 개정 등이 20년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전문별 의사결정하는 걸 보시면, 네. 적용 범위, 사례 1, 1을 넣어놨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인데 막 등기를 해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조청력 사람에 대한 상근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 그러니까 3배, 2배 받을 사람은 등기 임원인 거예요. 그리고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 계약에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 계약에 의한다. 이게 흔히 있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대표님이 있냐면 등기 임원만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3배로 줄 사람을 절대 등기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장 함부로 등기하면 안 되는 거죠. 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아닌 사람, 그건 관리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아닌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 계약으로 관리한다고 했죠. 그럼 별도 계약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규정 저렇게 해놓고 별도 계약으로 관리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어떤 분쟁이냐면 계약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한 임원은 회사가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3배, 2배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은 임원은 별도 계약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별도 계약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포함해서 나중에 줄 건지 뭐 그냥 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그걸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예 사례 2로 하는 게 그런 분쟁을 없애는 방어책이 될 수도 있다. 이랑은 뭐 비슷합니다. 등기부 임원된 그런 사람만 주는 거고, 기타 미등기 임원이나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 퇴직금은요, 근로기준법 준용해서 그냥 준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줄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연봉 계약서 쓸 때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연봉 계약도 노퇴직금 따로 주니까 연봉 좀 낮춰. 라고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나갈 때 분쟁이 생겨요. 나가는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해요. 나 임원이니까 나도 3배 줘. 아니, 사실 나는 임원이 아니었어. 나는 근로자 퇴직금으로 받아갈 거야.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저거 많아요. 저렇게 별도 계약.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옛날에 그 대한민국 휴게소 우동에 8, 90%를 점유하고 있던 회사인데, 매출액 2천억이 넘어요. 근데 거기 임원이 특수관계 아닌 임원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약서 받는 이유? 퇴직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럼 그 퇴직한 임원은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그런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안 주면 이제 또 본인이 이제 하다가 알고 있는 뭐 비리 터트리겠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게 관리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3배, 2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규정 의사결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 단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금 외로 줄 수 있다 뭐 표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소득세법 한도 내용입니다.
12년부터 19년까지는 3배. 그죠? 근데 이제 급여 기준은 19년 소급 3년 이게 한도죠. 소수급 22조. 요대로 준다라고 해보면 한도 초과 생길 일이 없는 거죠. 20년 이후 거는 3배, 아니 2배. 그 퇴직 소급 3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설립이 오래되어야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한도 제한이 걸린 12년 이후하고 그 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3배로 돼 있는데 예전에 뭐 5배로 정한 정관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5배로 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법의 제재는 12년 이후 게 다 제재되는 거예요. 12년 이후 근무만 그 부분만. 그 전 거는 다 인정됩니다. 네, 하고 상법 조사 이거 꼭 하시고요. 임원 퇴직금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랑 대표님 달리 지금 이제 아까 상법 절차 말씀드릴 때 다들 좀 놀라셨잖아요. 그걸 이제 뒤집어 보면 임원퇴직금 규정 이런 거 지금 다 돼 계시는데 상법 절차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범주 무효인 상태인 겁니다. 다행인 것은 임원퇴직금의 그런 조세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전에 제대로 이렇게 좀 보완해가지고 끼워 넣을 것도 없어요. 지금 제대로 조정해가지고 서면 결의를 하시든 진짜 조정을 하시든 제대로 하셔가지고 딱 편철해 놓으시면 과거에 잘못된 게 다 치유됩니다.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점검해 놓으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저 책에서 보면 임원퇴직금 관련된 그 사례 보면 막 과세관청에서 과세금 받은 게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 그런 과세처분 안 생긴다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근데 이제 심판례는 내용 보면, 야, 회사가 저기 알았더라면 절대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에요. 다 모르고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공증은 뭐 이렇게 받아내고 안 받아도 됩니다. 효력은 주청 특별기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황별 사례까지 볼게요. 그 15년까지 인정된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이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15년 된 근무한 퇴직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다시 예전 급여제도를 이제 바꾸면서 이게 이제 가능하냐. 지금 해석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5년에 찾아갔으니까 지금 재결의하기 전까지는 16년부터 지금까지는 퇴직금 못 받는 기간일 테고요. 지금 다시 결의해가지고 이 시점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하는 것처럼 결의 규정 다시 정비하면 가능하다. 라고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봉제 이전으로 가면 예전에 호봉제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실제 사람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연봉 이전한 것도 뭐 니네는 원래부터 연봉제였다, 호봉제가 아니었다라 해서 부인된 사례도 있고 다양한데 정상적인 급여체 변경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다시 변경하면 퇴직금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어쨌든 15년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상담하다 보면요. 다시 부활하는 걸 한 3년 전쯤으로 하면 안 돼요, 세무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냥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 포기하는 거. 정관상 지급할 퇴직금 30억인데 회사에 돈이 없네요. 그래서 대표님이, 야, 뭐 개인 재산도 많고, 뭐 퇴직금까지 안 받아도 뭐 내 노후 걱정 없으니까, 야, 나 안 받아도 된다. 포기! 라고 하는 포기. 어떤 포기? 어리석은 포기. 지급식 의제 규정이 있죠. 네, 원천지급식이 특례조항.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정관상 줄 퇴직금 30억 지급한 거로 보고 세금 내셔야 됩니다. 네, 징수한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기도 있지만 이제 다른 조세 문제도 있죠. 뭐 법인의 입장에서 뭐 채무 면제 문제도 생기는 거고, 부채를 면제 포기한 거니까 포기한 게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또 사망으로 인한 거는 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포기, 그러니까 이런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현명한 포기,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표님이 개인 자산 넉넉해서 노후 준비 문제 없다 그러면 어떤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규정 자체를 폐기를 해야죠. 주총 다시 열어가지고. 아예 지급 부분을 상쇄시켜버려야죠. 이게 현명한 포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요거 이제 대표님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줘야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때가 돼서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현명한 포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지기과 상계하는 거 된다는 심판례 2개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고. 자,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보면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임원이 퇴직연금 가입하면 원래 이제 퇴직연금은 근태법에 대한 얘기니까 근로자만 저 법에 적용 대상인데 임원이 들어가 봤다, 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임원도 근태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근로 관련된 고용노동부도 유권 해석하고 있고요. 세법도 이걸 쫓아갈 겁니다. 관세청에서도. 아까 질의하셨던 이제 중간선고 사유도 법인세, 그러니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법인세법에 따른 그 중간선 사유, 근태법에 따른 중간 사유 둘 다를 충족해야지만 퇴직금 인정받는 게 되죠. 이게 뒤에 있습니다. 여기 조금 다르죠. 아까 이제 요양, 여기 이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3개월이었는데 여기서는 6개월이고 일단 그 저기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그러니까 12.5%. 그러니까 큰 병 걸리지 않으면 이 요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님 연봉이 뭐 한 2억 되면 1,100, 한 2,500만 원 정도 의료비가 지출이 돼야 되니까. 웬만한 병 아니면 2,500 들기는 힘들잖아요. 뭐 보험 무슨 다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임원퇴직금과 상속세. 우리가 급여를 합리적인 걸 받아야 되는 이유도 상속세랑 연관이 대표님이 있었잖아요. 퇴직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고려하면 의사결정 답이 180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퇴직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이걸 전제로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비를 합니다. 대표님이 경영하시고 퇴직하실 때 퇴직 시점 선택하셔서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사람 이름 모르듯이 이제 갑자기 대표님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퇴직 시점을 선택한 그런 퇴직이 아니고 사망에 의한 퇴직이죠. 선택하지 않은 퇴직이 생긴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은퇴로 인한 퇴직은 대표님의 퇴직 소득이 되는데 상속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됩니다. 간주 상속 재산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대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살아계시고 하니까. 퇴직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상속인들이 재산이 되는 거고요. 이걸 상속세로 세분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상속세 계산할 때 퇴직금 부채로 공제되겠죠. 퇴직소득세는 부채로 공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상속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퇴직금의 볼륨이 예를 들면 30억이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세금도 적고 정말 좋은 소득인 거죠. 이제 사고로 퇴직이 생겼어요. 자, 상속인들 입장에서 퇴직금이 30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액효과 관점에서 이게 대치한 분석을 해보게 되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서 간주상속전으로 30억이 잡히는 게 유리할까요? 저거 없는 게 더 유리할까요? 만약에 회사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었다 그러면 퇴직금 줄 돈도 없는 거죠. 그냥 주식가치에 이제 회사에 있는 돈은 주식가치에 녹아 있겠죠. 근데 회사에 지급 규정이 있으면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구성이 그 대표님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 주식가치, 비상조직가치 얼마, 개인 이해금 얼마, 개인 뭐 주식 얼마, 개인 자동차 얼마 하고 개인 퇴직금 얼마 이게 개인 재산으로 잡혀요. 일종의 채권으로. 그게 간주 상속재산이에요. 30억이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이제 30억이 넘는 분이니까 퇴직금 30억이 잡히는 순간 15억을 상속세로 내야 되는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속인은 이걸 반가워하겠습니까? 없는 게 좋다 생각하겠습니까?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돈이 회사 금고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주식가치 평가 자산 가치에 숨어 있기 때문에 40% 정도만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직금이 있는 관조 상속이 되는 순간 바로 30억이 상속세에 되고 이건 바로 50%를 내야 되는 채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뭐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뭐 3배로 했던 걸 2배로 낮출 수도 있고 상황에 들어 없으면 퇴직금을 폐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임원퇴직금 사기한 대표님들 죽을 때도 꼭 예고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 퇴직금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 5분만 쉬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네. 5분만 쉬고 마지막 시간 준비하겠습니다.